뇌를 연구할 때 동물 뇌 같은 경우에는 이 침을 꽂아서 스파이크 하나하나를 다 측정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고 스파이크가 몇 개 나왔는지, 뭐 집을 보여주고 얼굴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서 특정 영역이 어디에 반응을 보여주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방법에는 3-4가지 문제가 있겠죠. 첫 번째는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침을 꼽아야 되잖아요. 침을 꼽으려면 두개골을 열어야 됩니다. 아마도 대부분,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대부분 정상인들이 본인의 두개골 여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예요. 정상인들 뇌는 우리가 연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수술하는 상황 또는 대부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스파이크를 측정할 분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 현대 뇌과학에서 고양이, 강아지, 원숭이 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막상 인간 뇌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. 실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. 자, 두개골을 열어야 된다. 두 번째는 침을 꼽다 보니 신경세포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침을 안에 꼽아야 되잖아요. 그럼 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서 신호를 측정하면서 세포를 죽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. 역시 사람한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죠. 세 번째 문제는 뇌 안에는 10의 12승 정도 되는 신경세포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침으로 꼽아서 몇 개를 관찰하겠어요. 1시간에 정말 빨리 측정하면 1개에서 10개 정도를 측정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저도 예전에 그 박사학위 때 저런 실험을 했는데 동물 수술을 하고 실험을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 실험을 하면서 2명이 24시간, 12시간, 12시간씩 실험을 하는 거예요. 실험하지 않은 시간 옆에 이렇게 매트리스 깔고 누워서 자면서 일주일 동안 실험하면 한 100개, 200개 정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걸 가지고 뇌에 대해서 상상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. 다행히도 이제 현대 뇌과학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. 그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MRI라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병원에서도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MRI를 가지면 말 그대로 엑스레이 또는 CT 같이 뇌 안에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. 사진을 찍으면 이거를 또 컴퓨터로 3D로 찍은 다음에 연결해서 진짜 3차원적인 뇌의 모양을 우리가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보통 MRI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뇌의 조직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뇌의 기능이잖아요. 이 영역은 도대체 뭘 할까? 이런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건 19세기에 안젤로 모서라는 이탈리아 의사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요.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. 베티노라는 환자입니다. 이 왼쪽에 있는. 베티노는 농부인데 이렇게 농사를 하다가 뭐 사고가 나서 약간 두개골에 구멍이 난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딱 보니까 두개골이 뚫려가서 뇌가 보이는 거예요. 그런데 뇌를 보니까 신기하게도 계속 움직이더라는 거예요, 뇌가. 사실 뇌가 움직인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두개골 안에 뇌가 들어있는데 뇌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. 두개골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고 그냥 풍선같이 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이 오랫동안 커리어를 하면 뇌에 손상이 있는 게 머리를 세게 맞으면 이게 풍선같이 막 왼쪽으로 좀 흔들리면서 부닥치게 되겠죠. 그러다 보니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이 전체 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라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베티노의 뇌를 보니까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뭔가를 할 때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. 저 왼쪽에 너무너무나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뇌에다가 호스 같은 걸 꼽아놓고 물을 집어넣어서 얼마나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를 아마 측정했었던 것 같아요. 맨 위입니다. 아무것도 안 할 때 저 빨간 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큰 변화가 없습니다. 저 작은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뇌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겠죠. 두 번째 보면 별일 없다가 저 화살표 있는 게 시계에서 12시를 치는 겁니다. 했더니 뇌가 더 움직이는 거예요. 밑에는 아베 마리아를 불러주세요 하고 화살표에 딱 했더니 또 뇌가 올라가요. 맨 밑에는 보니까 8 곱하기 12는 얼마인가요? 농부한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다니. 쭉 보니까 화살표로 질문하니까 좀 기다려요. 생각을 해야 되니까 뇌가 움직여. 또 아무 일 없다가 대답을 할 때, 반응을 할 때 또 한 번 움직입니다. 이렇게 해서 안젤로 모서가 알아낸 건 뭐냐면 뇌가 일을 하면 뇌가 많이 움직이는구나. 왜 움직일까? 왜 움직일까요?
자, 봅시다. 우리가 힘줄도 일을 하면 피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. 산소가 공급돼야 될 테니. 그럼 뇌 안에서도 뇌가 일을 하면 산소가 그쪽으로 가야 될 거고 산소는 피를 통해서만 올 테니까 뇌가 일을 많이 하면 피가 그쪽으로 쏠릴 거라는 거예요.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모쏘가 뭐 또 아주 멋진 장비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침대를 수평으로다 딱 해놓고 환자를 누우라 그런 거예요. 그 다음에 수평을 맞췄어요. 침대가 더 이상 한쪽으로 안 기울어지게. 그리고 계산을 하라고 한 겁니다. 뭐 8 곱하기 12, 뭐 13 곱하기 14. 그럼 막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? 그러면 피가 심장에서 뇌로 가겠죠? 그러면 이게 침대가 기울어질 거라는 거예요. 그쪽으로. 그리고 본인은 그걸 찾았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해석하면 결과는 아마 틀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장비로서 그 뇌에 들어가는 피를 측정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아이디어는 사실 좋았어요. 그리고 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죠.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fMRI,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MRI를 가지고 뇌의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제가 직접 했었던 실험인데요. 뇌의 뒤쪽을 지금 보는 겁니다. 여기에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를 보여주면 갑자기 피가 쏠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뇌가 그쪽 피가 많이 쏠리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또는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입체적인 모양을 만든다면 다른 영역이 갑자기 피가 쏠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, 얼굴 같은 걸 보여주니까 뇌 아래쪽에 피가 쏠리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재밌게도 이 세 가지 영역이 지난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브로드만 영역하고 일치한다라는 거예요. 첫 번째, 물체의 반응을 보이는 영역은 브로드만 17번째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. 옆에 움직임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브로드만 영역, 거기서 뭐 MT라고 또 얘기를 하지만, 그리고 맨 아래 얼굴의 반응을 보여주는 영역은 FFA라는 영역이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이건 아주 신기한 거예요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다양한 물체들이 하나로 보이는데 뇌에 들어가는 순간 이 물체 하나가 한 20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. 그래서 이쪽은 형태, 이쪽은 색깔, 이쪽은 3차원, 이쪽은 움직임. 그래서 다 쪼개진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분명히 하나지, 바나나가 하나는 휘어졌고 노란색이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. 그럼 어딘가 정보가 다시 합쳐져야 될 텐데 이 합치는 영역은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 합쳐지는 영역을 발견하시면 노벨상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뇌를 연구하다 보니 또 하나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뇌 안에 이 브로드만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정보, 기능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죠. 그런데 이 영역들을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비슷한 기능을 가진 녀석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. 가장 유명한 예제는 이 왼쪽에 있는 영역인데요. 여러분들 뇌 안에는 여러분들 몸의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. 이 지도를 우리는 호몽클루스라고 부릅니다. 라틴어로 작은 인간.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의 지도가 아주 작은 버전으로 뇌 안에 또 한 번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너무나 재밌는 게 보면 얼굴, 입술, 뇌 안에 아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. 엄지발가락 아주 작습니다. 팔도 작고. 결국은 뭐냐면 뇌 안에 있는 인간의 모양은 실질적인 크기가 아니고 중요성에 따라서 다르게 매핑이 된다는 거예요. 입술 중요하겠죠. 손 아주 중요하죠. 손이 발보다 더 중요하니까 발은 아주 작게 표현이 돼 있고 손은 아주 크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지도가 하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모든 동물들의 대부분 동물들이 이렇습니다. 쥐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눈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고 콧수염으로 알아보거든요. 어두운 상태에서 위스커라고 부르는 그래서 수염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세상을 알아보는데 쥐의 뇌를 보니까 이 수염 지도가 있는 거예요. 배럴 코텍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쪽 네 번째,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수염하고 고기를 찌르면 막 얘가 움직이고 난리가 납니다. 거기서. 시각뇌도 비슷한데요. 우리는 영장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한테는 시각 정보가 제일 중요하겠죠.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자체 또 세상에 대한 지도가 뇌 안에 표현이 돼 있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 버클리 대학교의 잭 갤런트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소개를 하신 건데 이 뇌의 지도라는 개념은 상당히 보편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.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예제는 시각적인 그 지도만 보여드렸는데 또는 육체적인
잭 갤런트가 했었던 실험은 뭐냐면 뇌 안에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표현이 돼 있을까 하고 해봤더니 뇌 안에 다른 영역에 다른 의미의 단어들이 표현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.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지도를 보시면은 오른쪽 비슷한 색깔 가진 단어들을 보면 비슷한 의미를 가졌습니다. 다시 말해서 동물들, 뭐 책상들, 아무 추상적인 아이디어, 의미에 따라서 뭉쳐져 있더라는 거예요. 마치 입술은 여기, 팔은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이 특정 단어가 서로 나눠져 있고 결국은 우리의 뇌 안에는 하나의 사전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사전이 여러분들이 사전을 봤을 때도 단어들이 랜덤으로 있지 않잖아요. 가나다라 아니 순서대로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는 비슷한 단어라는 것이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들 위주로 다 모아놨죠. 그런데 뇌에서는 의미 사전입니다. 어떻게 발음할지는 언어마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뇌가 찾아낸 방법은 표현하는 방법, 단어의 길이가 아니고 의미를 기반으로 뇌 안에 지도가 표현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뇌 안의 지도는 정말 뭐 아주 이 보편적인 개념이고 두세 가지를 아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. 대부분 기능에는 지도가 하나씩 존재한다. 두 번째, 비슷한 기능 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들은 뇌 안에 주변에 뭉쳐져 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건 아마 여기서 좀 더 보실 수 있을 텐데 가끔 가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 한번 봅시다. 머리 위에 엄지손가락이 있잖아요. 근데 진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? 이거는 수학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뇌는 2차원적인 표면이죠. 그런데 뇌 안에 우리가 심어야 될 지도들은 2차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. 우리 몸의 면적도 2차원일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몸의 움직임, 색깔, 형태 3차원, 4차원, 5차원, 6차원적인 정보를 2차원에다 매핑하다 보면 수학에서 얘기하는 특이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죠. 지구는 3차원이잖아요. 근데 지도는 2차원이다 보니까 항상 틀리잖아요. 어딘가는 어쩔 수 없이.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이 뇌 자체에서도 기능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인데 2차원의 뇌로 매핑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런 점들, 예를 들어서 뭐 이마하고 손 사이에는 그냥 연결되지 않는 특이점들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 뇌 안에 있는 지도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지도라는 거예요. 바깥에 있는 지도가 아니고.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